오래전 조선의 어느 날 퇴계 이황은 잠시 강의와 글을 멈추고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공부와 사색으로 지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황은 장터에서 우연히 작은 다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황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와 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단다.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황은 아이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날 옛적,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이와 기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지혜로운 친구였죠. 반면 기는 힘이 넘치고 변화를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기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먼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칙을 세웠지요. 모든 것의 본질과 조화를 생각했습니다. 기는 그 법칙을 바탕으로 산과 나무와 바람을 만들어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조용히 조율하고 있었고 기는 그 움직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친구의 노고 덕분에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황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것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하는군요. 모든 변화는 그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오. 이황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 현실을 살지만 이를 통해 그 현실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의 이야기를 종종 회상하며 삶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확신을 품고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기의 이야기를 전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한 마을, 그곳에는 천대적인 학자로 유명한 한 철학자 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김 철학자에게는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복돌이었습니다. 복돌은 항상 사진처럼 그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많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복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 늘 이리저리 튀어다니고 싶어 발길이 근질거리지만 항상 무언가에 막혀요. 그게 뭔가요? 그 질문에 김 철학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그건 바로 기와 이의 조화란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그리하여 김 철학자는 기바리승 일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먼 나라에 두 형제가 있었단다. 형의 이름은 기였고 동생의 이름은 이였지. 형기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 그는 두 발로 세상을 뛰어다니며 온갖 모험을 즐겼어. 반면에 동생이는 차분하고 사고가 깊어 형의 모든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단다. 복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형기가 모험을 떠날 때마다 동생이는 형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언을 했어. 형이 힘차게 달리려 할 때 동생이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지. 만약 형이 동생의 지시 없이 움직였다면 아마 엉뚱한 곳으로 가서 숲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했을 거야.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 철학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의 감정은 기와 같고 우리의 지성이자 도덕적 판단은 이와 같단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 행동하고 싶다고 속삭일 때도 있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의 조언을 들어야 해. 즉, 감정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란다. 김 철학자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돌아, 세상을 여행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되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하면 너의 행동은 조화를 이루어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란다. 그 후로 복돌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살아갔고 그의 삶은 기와 이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의 능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놀랄 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밖 깊은 숲속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비한 수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의 젊은 청년들, 특히 모험가로 유명한 한스와 리사, 그리고 철학적인 탐구심이 가득한 철이와 마리가 마음이 설렜습니다. 네 사람은 곧바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마을 해관에 모여 앉아 수정이 있을 장소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논리 플레이로 유명한 철이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정이 공간 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있을 만한 공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누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지만 한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이 틀림없어. 물은 언제나 흘러들 수 있는 곳을 찾으니까. 리사는 한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리고 물줄기는 항상 세 갈래로 나뉘어 다시 합쳐지지. 그곳에 수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마치 모르는 일이라 해도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처럼 들리는군. 출발한 지 사흘 후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상한 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세 갈래로 갈라진 물줄기가 있었고 그 중앙에는 황금빛 수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품었던 예상이 실로 적중한 거야. 이게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지. 그리고 그 뒤로 마을에서는 그들의 모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앞날을 예측하는 힘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칸트의 이론을 경외하며 그들은 이런 판단이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울적해 보일 때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지를 유추해 보고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황금빛 수정의 발견을 넘어선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 무한하며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지혜를 심어주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한 그리스 마을의 오래된 오크 나무 아래에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주제를 열렬히 토론하고 있었죠. 바로 목적론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눈빛을 띠며 제자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비로운 법칙이지요. 예를 들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도토리를 흔들며 이 작은 도토리는 그저 땅에 떨어져 있을 운명이 아니라 장대한 참나무가 될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의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한 명인 테오도루스는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테오도루스, 인간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단순히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덕을 추구하며 그리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 헬레노스가 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적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환경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덕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도토리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참나무로 자라나듯이 말이죠.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으로의 삶에서의 실천을 염두에 두며 마무리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목적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세요. 결국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깊이를 깨닫기 위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진지한 질문들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